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유태현입니다. 의자 자꾸 뒤로 가네요. 오늘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소년을 위로해줘 은희경의 장편 소설을 읽고 있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챕터를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양복 차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낮에 그 예식장 보조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올리고 이렇게 옷도 정장 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너무 처진 기분으로 책을 기계처럼 읽어서 뭐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더 저번보다는 이렇게 다운되지 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업되지도 않게 읽을 테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조금 기쁜 마음으로 저번에는 이제 이 챕터 세 번째 단락까지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이 챕터 네 번째 단락부터 될 수 있으면 여섯 번째 단락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좀 어렵다고 하면 여섯 번째 단락 전에 다섯 번째 단락에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면증 탓이든 원고 때문이든 엄마는 아침 늦게 일어나는 날이 많다. 그런 신민아 씨가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려는 몇 가지가 있다. 물론 안 지킬 때도 적지 않다. 지키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우기면서. 어쨌든 그 규칙 하나가 일주일의 절반은 나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는다는 것이다. 그런 날은 자신은 커피만 마시지만 나에게는 으깬 땅콩을 넣고 반죽한 핫케이크를 구워 시럽을 얹어주거나 계피가루를 뿌린 노랗고 두툼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준다. 더운 날엔 얼음을 넣은 오렌지 주스나 딸기 스무디, 비 오는 날엔 마시멜로가 둥둥 떠다니는 뜨거운 코코아를 곁들인다. 달걀은 어떻게 해줄까? 하고 묻는 데에는 세 가지 사양이 있다. 우유를 섞어 부풀려서 후추친 스크램블드 에그, 신민아 씨 자신이 좋아하는 가장자리를 바싹 튀긴 아침 햇님 스타일, 그리고 따뜻한 삶은 계란은 어릴 때 브루너 그림책에서 본 것처럼 작은 녹차잔에 세워서 담아준다. 물론 엄마의 머릿속엔 그런 날들만 입력되어 있다. 나머지 날들, 즉 식탁 위에 그릇들이 잔뜩 늘어져 있고 음식 찌꺼기가 굴러다니고 먹을 것이라고는 딱딱하게 굳은 식빵이나 시리얼 뿐인 썰렁한 날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꾸준히 챙겨주는 건 못하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깊은 인상을 남기자는 것이 신민아 씨 스타일. 그렇게 하면 자신이 잘했다고 우겨야 할 때 스스로 확신이 좀 드는 모양이다. 오늘이 그런 날 중 하루이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와보니 엄마가 식탁 위에 신문을 갖다 놓고 핸드밀로 콩을 갈고 있다. 하지만 오늘만은 엄마가 일찍 일어난 것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지. 교지 편집실 복도에서 그애와 마주친 이후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다. 서둘러 씻고 시리얼로 아침을 해결한 뒤 등교 준비를 마친다. 그런 다음 메타세카이아 안쪽 길을 내 방문 창문에서 보다가 내 방 창문에서보다 더 길게 볼 수 있는 부엌 창에 바짝 붙어서 밖을 지켜보다가 그 애가 나타나자마자 최고 속도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내려가다 보면 저만치 앞서 걷고 있는 그 애를 따라잡을 수 있다. 빠른 걸음으로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다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그때부터는 등교하는 학생들 대열에 섞여 천천히 뒤를 따라가는 작전. 몇 번인가는 그 애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는데 뛰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따라가지 못했다. 그 애는 늘 담배를 피웠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애를 뒤따라 걷는 기분,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걸음은 가벼웠다. 언젠가는 나란히 걸으며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까? 그런데 엄마와 식탁에서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오늘은 포기해야 하나? 식탁 위에는 엄마가 큰맘 먹어야 끓일 수 있는, 즉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토마토 야채 수프가 김을 올리고 있다. 옆에는 버터를 바르고 파슬리 가루를 뿌려 구운 마늘빵. 둘 다 내가 좋아하는 메뉴이지만 나는 먹는 둥 마는 둥 계속해서 부엌 창 쪽을 흘끔거린다. 너 또 뛰쳐나가려고 그래? 읽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는 신문 아씨. 늘 늦잠만 자면서 그건 또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식탁에서 일어난다. 빈 머그잔을 들고 커피 메이커 쪽으로 가더니 부엌 창을 통해 바깥을 내다본다. 발 뒤꿈치까지 들고서. 나는 수프를 뜨려다 말고 엄마를 조마조마하게 바라본다. 대체 다른 엄마들도 신민아 씨처럼 늘 자식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인 걸까? 담배 피우는 애들 많네. 엄마의 혼잣말이다. 연우, 담배 피우려면 니코틴 적은 걸로 피워. 응? 용돈 올려줘야 하나? 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학교나 가게 해주시죠. 그래? 당장 가보셔도 되는데요. 나는 불이 나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난다. 엄마가 머그잔에 새로 따른 커피를 입가에 가져가는데 식탁 옆에서 삐익 소리가 난다. 시간에 맞춰 사료가 나오는 고향의 자동 급식기 신호음이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느 구석에선가 도토와 토리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그걸 본 엄마의 이마에 살짝 주름이 잡힌다. 엄마는 때로도 도토리들에게 다정하지 않다. 이름 지을 때만 해도 여론을 수집한다고 전화를 30통이나 걸더니 변덕스럽기는. 엄마는 살아있는 것은 존재감 자체가 벅차다며 무조건 집 안에 두기 싫어한다. 그래서 화분 한 개를 안 들여놓는다. 꽃은 자주 사온다. 이미 죽임을 당한 것에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생만 책임져도 되니. 차라리 좋은 일 하는 기분이 든다나. 말도 안 된다. 뭔가 꾸준히 돌보기에는 바쁘고 이기적이고 내버려두기에는 또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피해버린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어쨌든 그런 엄마가 왜 갑자기 고양이를 그것도 2마리씩이나 데리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나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라는 건 대충 갖다 붙이는 말이고 이것도 2년이란 엄마의 혼잣말이 훨씬 설득력 있다. 태수가 야자 1시간을 남기고 교실 밖에서 나를 부른다. 가방을 챙겨 들고 태수와 함께 어두워진 운동장 스탠드 구석자리로 간다. 두 팔로 머리를 받치고 길게 들어눕는 태수. 다리를 세워 포갠 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다. 나도 그 옆에 앉아 계단에 등을 기댄다. 멀리 별이 떠있다. 이름이 뭘까?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있는 북두칠성과 오리온밖에는 아는 별자리가 없다. 교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라 그런지 사방이 조용하다. 이면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물론이지만 잠시라도 떠버리지 않고는 못 베길 듯한 태수도 이따금씩 이렇게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다. 함께 있는다는 게 기분 좋은 시간. 이따금 태수에게서는 이상한 검은 정적 같은 게 흘러나온다. 태수는 상처 입은 짐승 같고 그 정적이 검은 물처럼 그의 주변을 느릿느릿 흐르며 상처를 치유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단지 덩치 크고 시끄럽던 남자애가 아무 말 없이 웅크려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낯선 평화로움 같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도 가방 안에서 천천히 mp3를 꺼낸다. 언젠가 엄마는 전생에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로 만난다는 말이 있더라고 한다. 결혼이 빚 갚는 일이라니
더구나 사람 사는 게 기억나지도 않는 빚 갚는 청승맞은 일이라니. 전생 따위는 더욱더 안 믿게 됐다나. 하지만 만약 전생이란 게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한 번쯤 태수를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빚 같은 건 지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다른 생에서 한 번 더 만나보자고 약속한 거 아닐까? 시간이란 어디로부턴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인지 모를 무한대로 흘러들어가는 거겠지. 우리는 잠시 거기에 실려서 떠가고 있는 중이고, 그곳이 어디일까?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또 태수는,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면서 잠깐씩 서로 스치는 순간 다시 각자의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까? 상담실에 다녀온 뒤 태수가 한 말이 생각난다. 엄마하고 똑같더라? 생각해주면 뭐해. 맨날 방향이 틀리는데. 선생님이 전화 받는 동안 무심코 책상에 놓인 상담 자료를 보았고, 거기에 귀국 학생 부적응 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상담 선생님은 미국 학교에서 징계받은 일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왔다. 학생을 위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보고용 자료를 수집하거나 잔소리가 몸에 밴 나머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말겠다는 듯한 태도였다는 것이다. 덮어주면 별일 아닐 걸 관심을 가져준다는 명분 아래 사건 수사하듯이 전등을 비추고 학생을 실험 뒤처럼 이리저리 유도해보고 분석하는 것. 이건 또 누구를 위한 심술궂은 시스템일까? 태수가 미국 영화에서처럼 총이라도 쏜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거기서 겪은 일은 목 뒤에 푸른 이집트 십자가 문신과 함께 끝까지 태수 인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야자가 끝나고 아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중앙과 왼쪽, 오른쪽 세 군데의 출입구가 북적거린다. 끝났네. 태수가 일어나 앉더니 헤드폰을 벗는다.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새어나온다. 뭘 듣고 있던 거야? 아빠가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산 뽕짝 메들리. 미국 친구들이 퍼니하다고 엄청 좋아했어. 애들 많이 나오네?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왼쪽 출입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는 태수. 나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간다. 왼쪽 문에서 가장 가까운 교실은 1반이다. 채영이의 반. 채영을 발견한 태수가 거침없이 그쪽으로 다가간다. 말을 붙이고 있다. 채영의 걸음이 약간 빨라진다. 태수가 급히 따라잡으며 다시 뭔가 얘기한다. 채영이 걸음을 늦춘다. 고개를 돌려 태수에게 눈길을 준다. 태수는 큰 동작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가고 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한다. 태수는 채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하고 채영은 묵묵히 앞을 향해 걷고 있다.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에게 떠밀려 조금씩 걸음을 옮기던 나는 빨리 걸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태수를 뒤따라잡을 엄두는 나지 않는다. 태수와 채영은 나란히 앞서 걷고 나는 거리를 두고 다른 아이들의 대열에 섞여 걸을 뿐이다. 걸음은 오히려 점점 느려진다. 어깨를 건드리고 몸을 부딪히며 곁을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수선스럽고 물컹하고 냄새를 풍기는 한때의 소풀소 같다. 버스 정류장을 향한 아이들의 행렬은 우리 집 쪽으로 구부러진다. 지난 며칠간 내가 채영이를 따라잡기 위해 계단에서부터 땀을 흘리며 달려 내려왔던 두 갈래 길이 나타난다. 한순간 태수가 걸음을 멈추더니 채영의 손목을 붙잡는다. 채영이 주춤하는 사이 교복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채영의 손바닥에 뭔가 적는다. 마침내 태수에게서 손을 빼낸 채영은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들어 다시 태수를 한번 쳐다본다. 그런 다음 그대로 아이들의 무리에 섞여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태수 혼자 메타세카이어 나무 아래로 가서 서 있다. 내가 다가가자 태수가 입을 연다. 득이 만면한 표정이란. 전화 안 됐어. 여자애들은 숫자를 잘 못 외워서 내가 꼭 적어줘야 한다니까. 그래? 내 대답은 덤덤하다. 걔네 엄마가 사거리에서 기다렸다가 학원까지 태워다 주나봐.
달리기 하면서 봤던 공원 뒤 주택가 있잖아. 거기 산대. 가족은 부모님이랑 셋이고. 처음 말을 붙이면서 그 사이 그걸 다 알아냈단 말이지. 태수가 내 어깨를 툭 친다. 헤드락 걸어서 태순이 토해낸 거야. 이건 또 내 표정에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건가? 나무 그늘의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고 싶어진다.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채워나간다. 물론 아무것도 묻지 못할 테지만. 태수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혼자 메타세카이어 나무 아래 화단 흙을 밟고 그대로 서 있다. 줄지어 지나치는 학생들의 손에서 날리는 담배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냄새가 싫지 않다. 불을 켜놓고 나온 내 방 창문은 환하다. 거기 들어간 순간 나는 혼자가 된다. 집안은 텅 비어 있다. 내 방을 빼고는 불이 켜져 깜깜하다. 엄마가 들어와 있지 않을까 바란 적도 많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다. 가끔은 그것이 좋기도 하다. 혼자라는 건 싫지만 혼자일 때는 어쨌거나 울어도 되니까. 침대 헤드보드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서 헤드폰으로 쥐그리핀을 듣는다. 머릿속이 멍해서 가사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빠르고 절실한 목소리로 내 귀에 대고 뭔가 말해주는 게 좋다. 누군가 옆에 있다면 몹시 싫을 것 같지만 그런데도 혼자이고 싶지 않는 그런 시간이니까. 무방비하고 멍한 느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흔든다. 태수가 채영의 손을 잡아 끌어 손바닥에 뭔가 적어주던 모습이 꽤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했었는지 왜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 왜 나는 꼭 무슨 결심을 해야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는 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왜 나에게는 어려운 걸까? 지금 나는 변명을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다. 소유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지레 포기하면서 마치 원하지 않는 척 허세를 부려온 건 아닐까? 엄마에게 뭘 사달라고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그건 철이 들어서가 아니었다. 사실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뭐든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치곤란이거나 어딘가에 처박아 둘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법을 일찍 익혀버린 것일까? 힘든 싸움보다는 마음 편히 지는 쪽을 택하는 것일지도. 초등학생 때 자전거를 산 지 일주일 만에 도둑을 맞았다. 다시 사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스카우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야외활동을 나간다는 거였다. 친구가 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그의 엄마가 반대했다. 마침 엄마가 집에 있는 날이었다. 급히 자전거를 사러 나가며 엄마는 말했다. 하기 어려운 말일수록 빨리 털어놓아야 일이 안 커지지. 상대에게도 덜 미안해지고. 그런 걸 바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연우야, 자존심은 지구 평화 같은 거야.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물건이라고. 네가 너를 소중하게 대접해야 남들도 너를 존중해. 나는 끝내 우겼다. 자전거 같은 거 안 갖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야. 정말이야? 응. 하지만 나는 새로 산 자전거를 정말로 좋아했고 또 잃어버릴까봐 꼭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몇 년이 지나도록 안장은 거의 색이 바르지 않았고 바퀴살도 녹슨 곳 하나 없었다. 미리 포기했을 뿐 갖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거냐? 강연우. 곡이 끝난 다음 나는 헤드폰을 벗고 거울 앞으로 가서 선다. 머리 위로 희미하게 새의 날개가 펼쳐져 있다. 새의 부리가 있는 곳까지 키가 더 자라면 그 날개는 마치 내 몸에서 뻗어나온 날개처럼 보일 것이다. 연필꽂이에 찾아낸 사비 연필을 들고 낙서가 있는 벽으로 다가간다. 전 주인이 그렸던 새의 윤곽에 이어서
날개를 더욱 크게 그린다. 이제 나는 이 밑그림 안에다가 연필로 조금씩 조금씩 깃털을 넣어 새의 날개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아니, 새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에 사자의 몸통까지 가진 그리핀이다. 날개 뒤쪽으로 사자의 꼬리만 붙이면 된다. 몸통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내 가슴과 팔다리가 채워줄 테니까. 그리핀처럼 나도 폭풍을 일으키는 커다란 날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전 주인은 새를 그렸지만 내가 그리는 건 나의 그리핀이다. 그리하여 연우, 그리핀이 탄생하는 순간 나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간다. 도어록의 번호를 누르는 기계음이 들린다. 엄마가 들어선다. 나는 습관적으로 벽시계를 보고 12시가 조금 넘었네. 평균은 웃돌지만 안타깝게도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성적이군. 한 손으로 현관벽을 집은 채 굽 높은 샌들을 한 짝씩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는 엄마의 몸이 앞뒤로 흔들린다. 비스듬히 고개를 빼고 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어? 우리 연우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생겼었지? 나는 얼른 헤드폰을 쓴다. 소용없다. 엄마는 등 뒤로 다가와서 막무가내로 헤드폰을 벗기려 든다. 어우, 술 냄새. 이게 드보르자크보다 더 좋다는 거야. 어디 나도 한번 들어보자. 알았으니까 억지로 빼지 마시고 물건이나 좀 아끼자. 신민아 씨. 내가 헤드폰을 벗어 씌워주자마자 엄마는 술이 확 깬 표정이다. 엄마한테는 역시 좀 시끄러웠나? 엄마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이내 눈을 스스로 감더니 한참 동안 꼼짝 않고 듣고 있다. 뭐야? 설마 힙합으로 잠을 청하려는 건 아니겠지? 내가 음악을 꺼버린다. 눈을 반짝 뜨는 엄마. 뜻밖에도 감동 먹을 얼굴이잖아. 이래서 힙합을 헤드폰으로 듣는구나. 이건 정말 1대1인데? 그래? 응. 나한테만 말하는 것 같고 진짜 심장이 쿵쿵 뛴다. 단순하고 불안, 미숙? 어른들이 듣기에나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게 묘하게 뭔가 사람을 막 움직여. 그리고 엄마가 내 눈을 똑바로 보라본다. 귀에 대고 들어서 그런가? 왜 연우랑 목소리가 비슷하지? 그 순간 엄마에게 힙합을 몇 소절쯤 불러줄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랬다가 앞으로 새벽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랩을 하라며 잠든 나를 두들겨 깨울 게 뻔하다. 틈을 보이지 말아야지. 엄마가 등을 고추 세우더니 허리에 두 손을 얹는다. 내게 뭘 요구할 때 하는 표정 동작이다. 한번 해봐, 연우.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한 번만 불러줘. 어? 이건 역시도 놀토의 태수집에 가기로 했었다. 하지만 내키지 않았다. 정리가 안 됐다고나 할까? 앞으로의 태도를 못 정했다고나 할까? 그래, 나 속 좁아. 채영에게서 연락이 왔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화가 걸려오면 모든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말할 작정이었다. 그런데도 막상 액정했던 신민아 씨 남친이란 글자를 보고 못 말리는 자식 피 굽고만다. 오늘은 마리도 집에 있다. 엄마 아빠는 모임에 갔다고 한다. 우리 셋은 거실에서 함께 아메리칸 아이돌을 보고 있다. 참가자들의 노래를 전성으로 따라 부르던 태수가 눈은 그대로 TV에 둔 채 다리를 길게 뻗어 마리의 종아리를 툭툭 건드린다. 야, 독고 태준, 라면 좀 끓여라. 아, 내가 왜? 마리 대꾸는 셀쭉하다. 여자라서 시키는 거냐고? 천만의 말씀이야. 연우는 생일이 봄이거든. 여기서 네가 제일 어리잖아. 가정교육이 잘 된 집에서는 원래 어린 사람이 심부름을 하는 거야. 마리가 부엌으로 간 뒤 태수가 내 쪽으로 고개를 가까이 가져오며 속삭인다.
쟤 나름 레디컬 페미니스트야. 근데 봤지? 똑똑한 척 해봤자 내 손바닥 아니라고. 아니거든? 손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 쿵쿵 발소리를 내며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마리가 항의를 한다. 귀도 밝아. 여기 네가 좋아하는 손님도 계시는데 좀 진정하시지? 마리와 나는 동시에 시선을 피한다. 대들 듯한 한 걸음 다가가서는 마리에게 교통경찰처럼 한 손을 들어 올리며 다시 태수가 하는 말. Take it easy. 독고태순. 그냥 손님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왜 언제부터 내 생일이 봄으로 바뀌었지?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는다. 태수와 나는 나란히 앉고 마리는 맞은편 자리다. 태수가 마리의 라면 그릇을 슬쩍 건너다 본다.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양을 먹냐? 입안에 든 라면을 씹느라 얼른 대꾸하지 못하는 마리. 교직 편집부에서 네가 제일 듬직하지? 이채영하고 엄청 비교되겠다. 드디어 입안의 것을 꿀꺽 삼킨 마리가 대꾸한다. 남자애들은 어쩜 그렇게 똑같아? 다들 마르고 내숭 떠는 여자애가 로망이지? 이채영 걔는 왜 교직 편집부로 왔는지 모르겠어. 딱 방송반 스타일인데. 방송반은 왜? 거긴 얼굴 보고 대충 뽑잖아. 우린 아니야. 실력이 좀 따라주지. 글도 잘 써야 되고. 맨! 얼굴이 실력인 거야, 독고태순. 젓가락으로 라면가락을 들어 올리다 말고 마리가 태수를 쏘아본다. 마리는 귀염성 있는 얼굴이다. 크고 검은 눈과 긴 속눈썹도 시원스럽고 조금 통통한 편이긴 하지만 태수의 표현처럼 듬직한 정도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태수가 외모를 갖고 놀리면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고 대들곤 한다. 태수가 말한 적이 있다. 독고태순 걔 밥맛 없는 티처 스펫이야. 엄마 아빠는 대놓고 나를 걔 동생 취급하거든. 평생 도움이 안 되는 기집애야. 그런 건가? 골고루 갖춘 것처럼 보이는 애들도 결국 어디에선가 콤플렉스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낮은 코가 눈에 거슬리는 것처럼. 아니면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원하는 수준이 달라서 그런가? 어쨌든 남들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마다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따로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마리가 다시 젓가락을 올리며 말한다. 교직 편집부 들어갈 때 말이야. 면접에서 내가 이채영하고 한조였거든? 내 귀는 갑자기 창밖에서 까치 소리가 들릴 때 도토리들처럼 쫑긋. 1차 필기 보고 2차는 면접인데 50명이나 몰린 거야. 4명씩 쫓아서 그룹 인터뷰를 했거든. 그때 나 이채영 때문에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왜? 태수가 짙은 일자 눈썹을 가운데로 모은다. 대충 자기소개하고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또 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도 짓고. 너는 사행시지. 장기자랑도 있었는데 필수는 아니었어. 그래서 난 장기자랑은 준비 안 했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다 해온 거야. 막 마술도 하고 영어 연설도 하고. 진짜 당황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노래밖에 할 게 없어. 근데 가사를 끝까지 아는 게 있어야지. 교과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재미없는 애라고 점수 깎일 것 같고. 드디어 차례가 되었을 때 잔뜩 긴장한 마리가 두 손을 꼭 맞잡고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부른 노래는 남행열차. 설 연휴 때 할머니 댁에 내려가며 아빠의 차 안에서 하도 들어 머릿속에 가사가 입력되어 있었다. 비 내리는 오남선 남행열차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시작된 마리의 노래는 끊어질 듯 가날프게 이어졌다. 면접을 하는 선배들은 물론이고 지원자들까지 교실 안에 있는 모두가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마리는 더욱 창피하고 화가 났다. 그럴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 나왔고 태수가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웃지 않았다. 창피하고 화가 나서 온몸이 굳어버린 경험이라면 나에게도 적지는 않으니까. 말이 다음이 채영의 차례였다. 채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며 카프카의 소설 심판의 첫 장면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나직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갑자기 실내는 조용해졌고 조금 전까지 킥킥대던 사람들은 모두 빨려들 듯 채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심사는 2학년 선배들이 하거든. 근데 민기훈이라고 지금은 전학간 선배가 있었어. 태수와 나의 눈이 마주친다. 편집실 캐비닛 정리하는데 우리가 면접 볼 때 점수표가 있더라. 특히 그 선배가 이채영한테 점수를 많이 줬어. 내 점수표에는 커다랗게 초긴장이라고. 초긴장 합격? 덩치로 압박했냐? 왜 이러셔? 필기평가에서는 내가 점수 제일 좋았거든요. Sounds good. 뭐라도 해야지 도코태순. 마리가 뭔가 대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주머니 안에 핸드폰이 울린다. 마리와 태수가 동시에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짧은 침묵. 나는 천천히 전화기를 꺼낸다. 액정에 모르는 번호가 떠있다. 응? 뭐지? 여보세요? 안녕? 여자의 목소리다. 나직하고 덤덤하다. 나한테 전화를 걸어올 여자애가 있을 리 없고 무슨 일이지? 잘못 걸려온 전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진다. 다음 말을 기다리는 아주 짧은 시간의 틈. 미세한 바람 한 줄기가 이마 위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서늘한 이 느낌은 어떤 예감 같은 것? 나는 한 손으로 전화기를 꼭 붙잡고 무심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나는 이채영이야. 강현우지?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져 있다는 걸 깨닫고 얼른 다문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마른 침을 삼키는데 목구멍이 아프다. 맞는데? 가까스로 흘러나오는 대답. 긴장을 감추려다 보니 목소리가 딱딱해진다. 이건 아닌데. 네 친구가 너 전화번호 알려줬어. 채영이 말을 잇는다. 내 엽서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 응? 응. 그거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내일. 채영이 약속 시간을 정한 뒤 장소를 설명한다. 운 좋게 나도 알고 있는 곳이다. 안녕. 내일 봐. 나는 얼떨결에 채영의 말을 따라한다. 내일 봐. 전화가 끊어진다. 나는 약 3초쯤 그대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다가 뒤늦게 종료 버튼을 누른다. 맞은편에서 마리가 나를 빤히 보고 있다. 도코태순, 왜 대답 안 해? 민기훈이 이채영하고 사귀었냐니까? 옆에서 들리는 태수의 목소리. 잠시 4차원의 세계로도 다녀온 것처럼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고 내가 어떻게 알아? 마리의 대답은 퉁명스럽다. Whatever. 비 내린 호남선하고 카프카 완전 S극과 N극 아니냐? 분명히 둘이 안 친할 거야. 그렇지? 뭐야 유치하게. 그럼 친해? 같이 화장실 다니는 사이야? 걔는 늘 혼자 다녀. 태수와 마리의 대화는 어딘지 김이 빠져있다. 태수가 내게 묻는다. 야, 오니기리 오늘 오냐? 그럴걸? 재욱형은 지난주에도 토요일에 우리와 함께 달리기를 했다. 오니기리가 뭔데? 마리의 말에 태수는 이마를 찡그리고 한쪽 입꼬리를 삐딱하게 올리며 대꾸한다. 그 외계인같이 생긴 주먹밥 있어. 지구에 적응 못해가지고 추방시키려고. 태수는 내 전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는다. 그러는 내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을 보이자 내뱉는 말. 왜 갑자기 바빠졌는데 힘들어. 내일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 재욱형 오면 전화할게. 더 이상 표정을 감추기가 어려워진 나는 벌떡 일어난다. 식탁에 의자가 끌리는 소리에 제풀에 놀라며
나도 때에 따라 제법 결단력이 있군. 엄마는 나가고 없다. 신민아 씨 청소 주기에 막바지 기간이라 집안은 한껏 어질러져 있다. 현관에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 박스가 넘쳐 도토리들의 사료와 깡통, 그리고 우유팩, 전단지 등이 바닥에 굴러다닌다. 나는 아무에게나 벗어놓은 엄마의 슬리퍼와 샌들을 피해서 운동화를 벗어 신발장 안으로 들여다놓는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일단 나갈 때 켜놓았던 전등을 끈 다음 천천히 블라인드를 올리고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한번 비춰보고 주머니에서 mp3와 전화기를 꺼내 책상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그러고는 마침내 침대를 향해 그대로 몸을 날리는 거지. 위아래로 흔들리는 매트리스에 맡겨진 내 몸의 파동과 그 속의 상쾌한 부력 같은 것. 엎드린 채 양손으로 호디부를 끌어당겨 덮개가 달린 헬멧을 쓰듯 머리 위까지 푹 뒤집어 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 으아! 뒷다리로는 침대 매트리스를 마구 찬다. 둥둥 둥둥둥 소리를 지르며 동서의 뒷발을 그른다. 아! 둥둥 한 세트 더 으악 둥둥둥 반복 으아 둥둥둥. 아휴 뭔지. 이불을 확 젖히고 벌떡 일어난다.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엎드린다. 액정을 켠 다음 떠오르는 배경화면에 대고 속삭인다. 잘했어. 한 번 더 말한다. 중요한 암호나 되는 듯 머리에 새긴 뒤 저장 버튼을 누른다. 이름이 들어가는 칸에 이채영을 입력할 때에 벅차고 두근거리는 마음, 이제 단축 번호를 등록한다. 그러고는 초기 화면으로 돌아온 뒤 다시 전화번호부를 검색. 단축 번호를 눌러 거기에 뜬 이채영이라는 글자를 오래오래 들여다본다. 한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 지그시 힘을 준다. 그 애가 이 안에 세계로 들어왔다는 목소리와 말씨를 떠올려 본다. 그 애가 쓰는 약간은 어색한 문어체. 마치 처음 동화책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 책 속의 문장을 따라 말하는 것 같다. 역시 카프카의 심판 같은 심각한 책을 읽어서 그런 걸까? 내가 채영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기억을 더듬어 본다. 맞는데? 응? 그래. 한 손으로 이마를 몇 번 가볍게 친다. 태수 같으면 훨씬 유머러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을 텐데 유머벙이라도 뒤져 몇 개쯤 외운 뒤에 그 애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맞다. 뭐 입고 나가지? 다음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에 떠오른다. 나는 불이 나게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 채영의 엽서를 꺼낸다. 이제는 친숙해진 카프카의 반가운 눈인사를 던진 뒤 그것을 뒤집는다. 낯익은 채영의 글씨. 잘 있나요? 채영. 그런데 순간 민기훈이란 이름을 동시에 시야에 들어왔다. 그 생각을 못했었군. 채영은 단지 민기훈에게 보낸 엽서를 돌려받기 위해 나를 만나는 것뿐이다. 주인을 잘못 찾은 엽서를 되돌려주는 일, 그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을지도. 다시 천천히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엽서를 집어넣는다. 잠깐 동안 책상 모서리에 기대 서 있다가 무심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메타세카이어 나무 아래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제 발끝을 내려다보며 채영이 앉아있던 벤치. 엄마가 앉아있다. 다리를 꼬고 깍지를 낀 두 손을 머리 뒤에 받친 채 고개를 젖혀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다. 얼마 전 셀 때 샀다고 자랑하던 보라색 민소매 미니 원피스와 흰색의 짧은 마제킷 차림. 제육형을 만나 함께 올 거라더니 왜 이 시각에 혼자 들어온 걸까? 한참이나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편해 보이진 않는 자세인데. 6살 무렵 나도 한때 고개를 뒤로 젖혀 천장을 올려다보는 자세로 유치원 벽에 기대 앉아 있곤 했다.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따르기 위해 내가 특별히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혹시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건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이 호떡을 하나씩 손에 들고 왁자지껄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오늘 재욱형은 안 온다고 봐야겠지? 나는 옷장에서 운동복을 꺼내 갈아입는다. 양말을 챙겨 신고 모자를 쓴다. 선블록도 바르고 오늘은 혼자 뛰니까 mp3도 챙겨야지. 내가 벤치 앞에서 나타나자 기운 없어 보이지만 웃음을 짓는 엄마. 요! 잘생긴 학생! 달리기 하려고? 네, 안 하면 엄마가 때리거든요. 그래? 맞고 살면 안 되지. 저녁에는 뭐 해줄까요? 개구리 반찬? 썰렁하신 엄마, 갔다 올게요. 그리고 쓰레기는 방금 내가 갖다 버렸어. 라는 말에 엄마의 표정이 약간 밝아진다. 잔소리와 꾸중이 심한 경비 아저씨가 새로 온 뒤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는 모든 집안일 중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되었다. 언젠가 엄마가 메모지에 장볼 목록을 적어놓고 낮잠을 잤다. 그 사이 몸살 기운이 있는 엄마를 대신해 내가 슈퍼마켓에 갔다 왔더니 잠에서 깬 엄마가 말했다. 난 사소하게 감동을 주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약하단 말이야. 연우, 가끔 연애 시절 네 아빠 같을 때가 있어. 그러나 내가 슈퍼마켓 심부름을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다. 결과는 똑같은데도 단지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그 자발성이 상대의 진심을 알게 해준다며 엄마는 깜짝 쇼를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던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파격과 돌발에 대해 쉽게 감동한다나 뭐라나. 재욱 형은 어땠을까? 호감과 친절이라는 입구는 열려있지만 그곳을 지나가면 거의 90% 굳게 닫혀있는 엄마의 몸. 그 문을 여는데 어떠한 사소한 감동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누구나 그러는 걸까? 간질히 두드리고도 막상 문이 열리면 얼른 발을 내닫지 못하고 망설이는 건? 엄마는 바로 인생의 그런 복잡함을 컨트롤하는 게 어른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나에게는 조금 더 복잡하지 않게 여겨진다. 나라면 그냥 열린 문을 향해 뛰쳐들어갈 것이다. 망설이는 게 내 특기였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진 거지, 대충. 나는 이어폰을 꽂은 뒤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이대로 달려가면 채영이 사는 동네가 나온다. 채영과 만나기로 한 퍼즐 카페도 그 동네에 있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지금 이 코 고는 소리의 주인공을 여러분 댓글에 적어주세요. 맞히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는 공원이 조성된 작은 산을 끼고 녹지도 많은 주택가이다. 골목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작은 카페와 가게와 카페들이 나타난다. 엄마를 따라 몇 군데의 카페에 가본 적이 있는데 퍼즐 카페 원피스도 그 중 하나이다. 엄마는 퍼즐 맞추는 데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지만 넓은 통유리로 밖으로 숲을 바라볼 수 있어 그 카페를 좋아했다. 특히 비 오는 날에. 줄지어 늘어선 은행나무를 따라 아파트 단지를 몇 개나 지났을까? 은행잎이 일주일 전, 2주일 전 처음 이 거리를 뛰쳤을 때처럼 마냥 푸르게 보이지는 않는다. 아주 조금이지만 시간이 지나쳤구나. 금세 등이 땀으로 젖는다. 지난번 재욱 형이 했던 말들.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혀준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더운 날은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땀을 내고 뛰어야 오히려 시원해진다. 그 뜻이지. 그날 재욱 형은 약간 속력을 냈다. 태수와 내가 반환점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이미 돌아오고 있었다. 한 손을 들어 보이고는 우리를 지나쳐 먼저 집 쪽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거리는 와중에도 태수는 힘을 모아 콧방귀를 뀌었다. 혼자만 가겠다고? 중증 이기심. 빨리 씻고 쉬려는 거겠지. 말기 게으름. 그 말을 내뱉자마자 갑자기 태수가 빨리 뛰기 시작했다.
쥐어짜든 목소리를 지르며 Let's load it! 그때의 태수의 표정이 생각난다. 어울리지도 않게도 제육형에게 딴지 걸 때만큼은 짐짓 심각한 척하는 못 말리는 자식. 채영에게 내 번호를 적어준 뒤 며칠 동안 전화가 왔었는지 안 왔는지 꽤나 눈치를 살폈겠지. 어처구니 없는 녀석. 저마치에 채영이의 동네가 눈에 들어온다. 퍼즐 카페만 돌아보고 그만 돌아가야겠다. 집에 가서 개구리 반찬을 먹어야지. 나에게는 엽서를 돌려주고 난 뒤부터가 시작이다. 그때부터 채영이라는 문을 두드려야 한다. 힘을 내기 위해서 단박질 섭취가 필요할 때다. 엄마는 베란다에 나와서 쿠션에 먼지를 털고 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에이프런까지 둘렀다. 찡그린 이마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는 옆으로 느려빼고 그리고 양손에 하나씩 나눠준 쿠션은 힘껏 연달아 부딪힌다. 집 안에 들어와 보니 이건 거의 대청소 수준. 거실 바닥에 깔았던 여름 돗자리는 말아서 구석에 세워놓았고 오랫동안 꽃이 말라가던 꽃병도 비었고 식탁보까지도 벗겨지고 있다. 청소기 옆에는 웬일로 꽉 짠 물걸레까지. 소란을 싫어하는 도토리들은 식탁 밑 깊숙한 구석에 엎드려 꼼짝하지 않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갈아입을 옷을 챙긴다. 욕실 문 앞 매트 위에 세면대 위에 있던 칫솔 꽂이와 비누 트레이, 샴푸병이 놓아져 있다. 그것들을 주워들고 욕실로 들어가는데 베란다에서 엄마가 크게 외친다. 씻고 얼른 나와! 김치볶음밥이랑 부엌국 해줄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씩씩한 척 하는 거. 다른 어른들도 그럴까? 가족이 딱 한 사람뿐이니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 하긴 속모원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성향이라면 새침대기 도토리 맞지 않지. 늘 도망만 치지만 일단 팔에 안긴 다음 눈을 감고 가만히 내 손을 즐기곤 하니까. 샤워를 마치고 왔는데도 청소는 거의 진척이 없다. 엄마는 걸레로 오디오를 닦고 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CD 케이스의 먼지는 왜 이렇게 오래 닦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소파에 앉아 수건으로 머리를 털면서 발 비대템 없이 뒤집어 놓은 집안을 심각하게 둘러보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참, 제육형이 안 온다는 걸 태수에게 말해줬어야 했네. 나는 방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러 가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난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엄마의 전화기다. 근데 벨소리를 왜 저렇게 크게 해놨지? 전화를 받는 엄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다. 청소하는 중이야. 아니, 괜찮아.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피곤해서 먼저 온 거야. 몇 마디 대꾸를 한 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안방으로 들어가는 엄마. 손에 들었던 걸레를 아무렇게나 던진다는 게 하필 식탁으로 가까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 웅크려있던 도토리들이 활짝 놀라가 달아난다. 제육형이군. 김치볶음밥, 부엌국, 물 건너갔다. 저녁은 잘해봤자 피자 아니면 라면이겠고 청소는 저 상태로 스톱. 내일 혹은 그 후로 미뤄지겠지. 이래서 엄마가 일을 벌이면 항상 불안하다니까. 그래도 내 이불을 세탁하겠다고 욕조에 잠가놓은 채 뛰쳐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익숙한 일이라서 포기가 빠르다고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이라서 더 봐주는 거다, 신민아씨. 오늘은 나도 혼자서 생각할 일이 좀 있거든. 외출 준비가 빠르기도 한 엄마. 구두를 신으면서 내 방을 흘낏 본다. 저 학생 누군지 몰라도 네이비 컬러가 참 잘 어울리네. 내가 지금 시간만 좀 지켰어도. 기필코 전화번호를 땄을 텐데 아깝다. 신민아씨,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도 될 걸 꼭 저런 식이다. 속이 빤히 보이는 아부에 누가 넘어갈 줄 알고.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얼굴을 거울 앞으로 가져간다.
푸른 티셔츠와 내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옷장에 네이비 컬러 옷이 또 뭐가 있더라. 거울 속의 내 얼굴,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날개가 활짝 펴고 있다. 네, 오늘은 이렇게 6달러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122페이지까지 읽었고요. 480페이지니까 지금까지 읽은 시간만큼 한 4번 정도에서 4-5번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년을 위로해줘 챕터 2 3단락부터 7단락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